네, 화장품 품질 관리 5주차 강의, 네, 3차 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5주차에 접어들어서는 화장품의 원료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지, 그 원료를 갖다가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1차 시에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화장품법이라든가 또는 원료 시험 기준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2차 시 조금 전 시간에는 바로 원료 각각에 대해서 원료가 가지고 있는 물성, 특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료가 적합한 원료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판정하고 그러한 기본적인 원료 각 성분, 각 원료에 대한 그러한 이제 시험법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법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제 그 확인 방법을 갖다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말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화장품 원료뿐만이 아니라 또 화장품 원료 중에서도 다양한 액상 원료, 고체상 원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어떤 물성을 갖다 측정하고 또 분석하고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런 것들을 대략 쉬운 한 가지를 화장품 원료 규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2차 시에도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분석적인 기계를 갖다 통해서 기기를 통해서 분석하는 기기 분석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습식 분석법, 즉 약품을 갖다가 또는 시약을 통해서 그래서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 화장품 원료가 또는 화장품 소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다 분석해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박스로 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지, 오일 성분을 포함하는 그러한 유지들의 시험 방법들로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대략 한 5가지 정도예요. 그러한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은 제가 이제 잠깐 1차 시에 설명을 드렸었던 건데요. 강열 감량 시험법이라고 하는 것은 검체, 즉 원료인 것이죠. 원료를 갖다가 앞에 각 조에서 각 원료에 대해서 규정한 조건으로 강열을 해서, 강열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열을 가하는 건데 굉장히 강한 열을 갖다가 가해서 그래서 얼마 정도 그 중량이 줄어드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강열 감량 시험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은 5% 이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괄호 열고 1g 500도씨 항량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떤 이제 무기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1g 이 원료 1g을 갖다가 정밀하게 달아서 500도씨 500도씨의 굉장히 강한 열로 가열을 해서 그랬을 때 항량이 될 때 항량은 뭐예요? 양이 변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됐을 때 그랬을 때 그 감량된 양이 검체 1g을 갖다 정확하게 달았을 때 그랬을 때 5% 이하 정도의 오차도 안 난다. 요것이 바로 뭐냐면 강열 감량 시험법을 갖다 만족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500도씨가 넘어도 용기 자체가 어떤 변화가 있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용기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은 백금으로 만든 용기나 또는 석영으로 만든 용기 또는 사기 도가니, 자기죠, 자기 우리가 보통은 자기로 만든 도가니 또는 증발 접시를 갖다가 써가지고 그래서 500도씨로 이제 가열을 했을 때 그때 줄어든 양이 얼마?
0.5% 이하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강열 감량 시험인 것이죠. 네, 이러한 이제 강열 감량 시험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건조 감량 시험법도 있어요. 건조 감량 시험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는 강열 감량인 경우에는 500도씨로 가열을 한 거예요. 굉장히 높은 온도로. 그런데 건조 감량 시험법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감압 조건에서 오산화인을 갖다가 넣어서 4시간 동안 그래서 건조시켰을 때 이를테면 0.5% 이하의 오차가 나도록 한다라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을 테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온도를 뭐 100도씨 혹은 105도씨에서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검체를 융의 온도보다 녹는 전보다는 5에서 10도씨 정도 낮은 온도에서 그런 온도에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건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줄어든 양이 얼마인지를 갖다 측정하는 것이 바로 건조 감량 시험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그 시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서 시험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일반 시험법에서는 다양한 유형을 갖다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아까도 제가 잠깐은 언급을 했었는데 특히 액체 혼합물들 이런 것들의 특징, 유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지만요. 특징으로서는 굴전류를 물질을 갖다가 빛이 통과할 때 그때 굴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굴전율을 갖다가 측정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물질의 고유 특성을 갖다가 알 수도 있어요. 여기에 보이는 것이 아베 굴절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베 굴절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진에 나온 이러한 형태인데요. 저기에다 시료를 갖다 한 방울 떨어뜨려서 그 시료를 갖다가 저 현미경처럼 생긴 저걸로 관찰을 하면 그때 굴절률이 얼마인지가 수치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물론 저기에서 초점도 맞추고 다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바로 그래서 굴절률을 갖다 이제 측정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고요. 이런 아베 굴절계를 갖다 통상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아베 굴절계로 측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기의 경우에는 굴절률 값이 얼마냐? 공기의 경우는 1.0, 물인 경우에 1.33, 페인트라든가 플라스틱, 이것이 이제 용해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일 경우에 이것은 1.4에서 1.7, 마이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고체온합물 같은 경우는 1.5에서 1.6, 구아닌이나 하이포산틴 같은 경우는 1.85, 또 그 다음에 리드 카보네이트니까 뭐예요? 카보네이트 수지에 납이 섞여 있는 납 카보네이트 수지예요. 이 경우는 2.0. 비스무스 옥시클로라이드 같은 경우가 2.15. 그 다음에 산화철 Fe3O4 같은 경우가 2.4. 그리고 이산화티탄이죠. 이산화티탄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루틸 타입이냐, 아나테이스 타입이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갖다 보이게 되는데요. 아나테이스 타입의 이산화티탄의 경우는 2.5, 루틸 타입의 이산화티탄 같은 경우는 2.7의 굴절률 값을 갖다가 보이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물질이 우리가 다루게 되는, 우리가 화장품에서 사용하게 되는 물질이 제대로 올바른 그런 이제 품질을 갖다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아주 쉬운 방법 중에 액체 혼합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 같은 경우는 혼합물이래요. 액체 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밀도,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비중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할 수가 있죠.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밀도를 비교한 값이에요. 즉 검체 원료 물질과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어떤 임의의 온도 T도시 또는 T 프라임, 서로 다른 온도겠죠. 다른 온도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때 값을 비교를 해서 그래서 나타낸 값으로서 똑같은 용기에서 쓴다고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겠어요?
밀도가 다르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똑같은 그런 이제 용기를 갖다가 써서 측정을 한다 그러면은 질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질량의 비, 똑같은 용기를 썼을 때 질량의 비를 측정을 해서 그래서 바로 비중을 갖다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측정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D는 density, 밀도를 갖다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런데 T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는 표준 물질의 측정하는 온도, 또 하나는 표준 물질이 아니라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의 측정한 온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표준 물질의 측정한 중량, 그 다음에 우리가 임의로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의 측정한 중량. 여기서 W는 뭐냐? W라고 하는 것은 저기예요. 바로 부피가 일정한 그러한 이제 비중병 또는 비중계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부피를 갖다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는 그때의 그 비중병의 중량이에요. 그러니까 W2-W는 뭐냐면은 우리가 W2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W2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물을 갖다 사용한다 그러면 물의 질량을 갖다가 물을 담은 용기의 질량을 달고 그 다음에 순수한 용기의 질량만 달면 순수한 물의 질량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것뿐에 W1은 뭐냐면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원료를 비중병에다 담은 그런 또 용기에다 담은 그거의 중량이고요. 그 질량 빼기 비중병의 질량 하면은 순수한 그러한 이제 물질의 질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물질의 질량의 비, 이것이 바로 비중이라는 것이죠. 왜? 부피가 같으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비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이 예를 들어 1보다 크면 물보다 무거운, 즉 물보다 큰 밀도값을 나타내는 거고 1보다 작으면 물보다 가벼운 밀도값을 나타내는 뭐 그러한 형태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비중 측정법이죠.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박스로 쳤었던 거, 특히 화장품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성 성분을 많이 사용하는 오일 성분들, 특히 오일 중에서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종자유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그레이프시드 오일이라든가 또는 달맞이꽃 오일이라든가 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해바라기씨 오일이라든가 대두유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한 오일뿐만이 아니라 유지. 그러니까 이제 유지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띠면 오일.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상태를 띠면 기름, 지방.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거가 되든 유지라고 하는 것은 기름과 지방을 갖다 합한 그런 표현이에요. 액체 상태가 되든 아니면 고체 상태의 지방의 형태를 나타내든 그러한 이제 유지, 즉 유성 성분이죠. 요것을 갖다 시험하는 방법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은 검화과예요. 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우리말로 풀면요, 비누화.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반응을 할 때, 그럴 때 어느 정도 KOH가 들어가느냐를 갖다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료 중에 포함된, 즉 유지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 유지는 한 성분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보통은 유리 지방산도 있고 그 다음에 에스테르의 형태의 성분으로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유리지방산을 중화시키고 에스테르를 갖다 전부 비누화시키는데, 그런데 필요한 KOH 값을 갖다 미리그램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뭐냐면 비누화가 또는 검화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지가 결합하고 있는 지방산의 길이를 갖다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지방산의 그런 어떤
양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검압과 비누압과는 유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의 분자량의 반비례예요. 즉 적은 지방산이 많아질수록 그 값은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급 지방산이 많아질수록 값은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유지의 비누압과는 180에서 한 200 정도? 예, 요 범주에 이제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비누압과, 검압과를 무엇을 측정한다고요? 예, 시료, 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유리지방산, 그 다음에 에스테르를 갖다 전부 비누화, 유리지방산을 중화시키고 에스테르를 비누화시키는 데 필요한 KOH. KOH는 뭐예요? 예, 수산화 칼륨이에요. 수산화 칼륨의 미리그램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비누 만들 때는 수산화 칼륨보다는 수산화 나트륨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NaOH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검압과라고 하는 것이 수산화 칼륨을 갖다 사용했으니까 수산화 칼륨의 분자량분에 수산화 나트륨의 분자량을 갖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검압과에다가 곱해주면 바로 그것이 수산화 나트륨으로 환산한 비누압과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비누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 배운 바가 있지만은요. 저렇게 트리글리세롤 또는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저러한 에스테르 형태의 지방산 이런 거에다가 KOH 수산화 칼륨이죠. 이것을 반응을 시키면은 여기에는 글리세롤, 닭가알코올 형태의 글리세롤 또는 글리세린이라고도 하죠. 글리세린이 만들어지면서 저 케이크, 칼륨은 이렇게 나머지 그 탄화수소하고 결합을 해서 비누를 갖다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개의 비누 분자를 갖다 만들어냅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하고 결합을 할 때는 이것이 바로 비누화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에는 모두 에스테르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일부는 유리지방산 형태로도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두 개를 다 포함해서 비누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을 갖다 우리가 비누화가 또는 검화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거고요. 자, 두 번째 유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산가예요, 산가. 이거는 아까 이제 원료 시험 방법에 보면 20번에 이제 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산가라고 하는 것은 시료 중에 포함된 유리지방산만을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수산화 칼륨의 미리그램 수예요. 비누압과는 유리지방산뿐만이 아니라 에스테르 화합물의 형태, 결합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까지 전부 비누화 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비누압과라고 그러는데 산가는 유리지방산만을 갖다가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KOH, 수산화 칼륨의 미리그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산가가 필요하냐? 일반적으로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중에 굉장히 프리한 형태로, 자유지방산의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성지방의 에스테르 결합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존재하던 녀석이 이 유지가 공기 중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러면 신선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 중성지방에서 지방들이 슬슬 분리가 나와요. 빠져나와요. 그래서 유리지방산 형태로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선하냐, 신선하지 않으냐, 그러한 유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에스테르 결합을 갖다 하고 있지 않은 슬슬 빠져나와가지고 중성지방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유리지방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신선하지 않다는 거죠. 빠져나왔잖아요. 그쵸? 바로 그래서 이 산가라고 하는 것은 지방산이 글리세라이드로서의 결합 형태를 갖다 띄고 있지 않고 슬슬 그 결합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유리지방산 형태로 되어 있는 요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놈을 갖다가 측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산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측정함으로써 유지의 보존이라든가 또 가열 등에 의해서
변한, 유지가 변한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살피기 위해서 그 양이 얼마가 되는지 살피기 위해서 이제 많이 하고요. 특히 식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판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었던 것처럼 산패. 산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공기 중에 산소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그래서 나타난 그러한 형태라는 거죠. 그걸 갖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계속 설명만 하고 있으니까 이러네요. 그래서 특히 식품 같은 데도 식품의 품질 판정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유지의 산패 정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이제 기준값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비누아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에스테르 또 그 다음에 유리지방산 다 비누화 시키는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는 이제 산가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유리지방산만 중화시키는 이러한 거니까는 KOH를 써서 그래서 산가는 유리지방산가 또는 다른 말로는 중화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산가를 갖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물질들 쇠기름, 우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소우자를 써가지고 우지의 경우 0.25 옥수수 기름이 옥배유 뭐 이런 것도 있죠. 1.37에서 2.02 사이. 대두유, 콩기름이죠. 우리가 식용유로 많이 쓰는 콩기름 같은 경우가 0.3에서 1.8. 또 피마자유 같은 경우가 0.12에서 0.8. 참기름 9.8, 돼지기름이 1.56. 굉장히 값이 크죠. 1.56 이렇게 값이 큰 거는 뭐라 그랬죠? 아까? 값이 큰 거. 값이 크다고 하는 것은 유리지방산이 그만큼 많다. 이런 거죠. 쉽게 산패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참기름도 뭐예요? 조금 공기 중에 있고 그러면 금방 쩐내가 나죠. 산패가 쉽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수산기가예요. 수산기가 어느 정도 이 유지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요 수산기가라고 하는 것은 시료를 아세틸화할 때 수산기하고 결합하는 아세트산 이것을 갖다 중화하는 데 필요한 KOH의 미리그램 수로 나타냅니다. 즉 유지가 결합하고 있는 지방산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에스테르가라고 하는 것은 시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에스테르. 에스테르를 갖다가 비누화시키는데, 검화시키는데 필요한 KOH의 미리그램 수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비누화가라고 하는 것은 유지가 에스테르의 결합 형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유리지방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측정하는 것이 비누화가, 검화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에스테르가라는 것은 에스테르만을 비누하는 데 필요한 KOH의 미리그램 수니까 결국은 에스테르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위에서 1번에서 비누화가를 구하고 2번에서 산가를 구했다면 비누화가에서 산가를 빼면 되는 거죠. 쉽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실험을 통해서도 바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요오드가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요오드가. 야, 이거 뭐 이렇게 많냐? 요오드가도 마찬가지로 유지의 특징을 갖다가 이제 결정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시료 100g에 결합하는 할로겐 족돌. 특히 할로겐 화합물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불소라든가 요오드라든가 브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중에 요오드, 할로겐 중에 시료 100g에 결합하는 요오드의 그람수로 표시한 요 값이 바로 요오드가예요. 그러면 왜 요오드를 결합을 시키느냐?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포함하는 지방산인 경우,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것이 뭐죠? 수소가 다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를 포화 지방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탄소 하나에는 수소가 4개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탄소 2개짜리에는 수소가 전부 6개 결합을 할 수가 있고, 그죠? 탄소가 3개짜리에는 수소가 8개 결합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완전하게 다 수소로만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있죠. 그게 뭐예요? 이중결합을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수소가 다 결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결합이나 또는 저기 표현한 것처럼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 이러한 이제 불포화되어 있는 그러한 탄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경우에는 요오드 값이 높은 값을 나타내고요. 다 포화가 되어 있으면 요오드가 들어가서 결합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오드 값이 낮아지면은 불포화도가 뭐라고요? 없다. 거의 다 포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오드 값이 낮은 그러한 상태일수록 단단한 비누, 즉 포화 지방산인 경우에 아주 단단한 그런 비누를 갖다 이제 만들게 되고요. 요오드 값이 큰 그런 경우일수록, 즉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경우에 부드러운 비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특징들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고요. 이 바로 요오드가 측정은 유지를 구성하는 지방산의 불포화도를 측정하는 걸로 바로 요 반응식에서처럼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산이 저렇게 이중결합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위도 그렇고 밑에도. 그럴 때 수소가 첨가가 되면은 수소가 저렇게 들어가서 이중결합을 딱 떨어뜨리면서 수소가 첨가가 돼요. 이렇게. 그런데 수소처럼 똑같이 모두 그런 역할을 하냐면 요오드도 이중결합이 있을 때 수소가 첨가되는 것처럼 고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중결합을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많으냐 적으냐를 알 수 있는 거 뭘로? 수소로 첨가하는 거는 굉장히 측정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요오드라고 하는 놈은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요. 금방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방산의 결합을 수소 첨가하는 것처럼 요오드도 쉽게 반응을 한다. 그렇지만 요오드 역시 수소와 같이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요오드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지방산의 불포화도, 즉 이중결합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갖다가 얼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학과, 비누학과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일반 시험법에서도 검체, 즉 시료 1g 중에 에스테르도 비누화했고 유리산도 비누화하고 하는데 필요한, 즉 에스테르 화합물의 형태와 또 유리산 형태로, 유리지방산 형태로 나와 있는 그 유지를 갖다 전부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그런 수산화칼륨의 미리그램 수를 검학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고요. 그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험을 갖다 통해서 수산화칼륨을 갖다 과량으로 집어넣어서 나중에 남아있는 수산화칼륨을 갖다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함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방법이고요. 또 산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산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까 이제 유리지방산, 그렇죠? 유리지방산을 갖다가 이제 측정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요 유지를 갖다가 1g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이에요. 특히 이것을 통해서 산가를 측정을 함으로써 유리지방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걸 갖다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산가도 마찬가지 이렇게 시험 방법을 갖다가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수산기가라고 하는 것은 아세틸, 즉 유지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이제 유지 중에 요 유지들이 아세틸화할 때 수산기와 결합한 아세트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중화하는데 얼마만큼의 수산화칼륨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산기가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 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일일이 다 테스트하지는 않지만은 요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그 실험과 관련해서는 실험책이라든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풀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실험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에스테르가. 에스테르가는 검체 1g 중에 에스테르를 검화하는데, 즉 유지 1g 중에 에스테르를 검화하는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미리그램 수.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쉽습니다. 조작법. 첫 번째 방법으로는 특별히 따로 규정이 없으면 비누학과, 즉 검학과를 측정을 하고 산가를 측정을 해서 그 검학과, 비누학과에서 산가를 빼면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에스테르가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또
순수하게 에스테르만을 갖다 측정을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오드가죠. 요오드가. 요오드가는 검체 100g에 결합하는 할로겐족 화합물, 특히 요오드로 이제 이것을 환산해서 그게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죠. 측정 방법. 그리고 보통 우리가 검체를 갖다가 요오드가가 얼마일 때 어느 정도의 검체로 측정을 하게 되는지 30 이하일 때는 1g 정도 하지만 30에서 50 정도일 때는 0.6, 50에서 100일 때는 0.3, 100에서 150 정도의 값일 때 0.2g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요오드합가를 갖다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 요오드합가는 뭐를 알기 위해서? 이중결합. 불포화도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되는 그런 유지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 알기 위해서 이 요오드가를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이외에도 이제 유지 같은데 수분이 도대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또는 어떤 고체 혼합물들 이런 것들에 수분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우리 그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원료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수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건조한 상태로 들어와야 되는데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손실도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수분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 중에는 칼 피셔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시약을 통해서 약품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응고점을 측정하는 방법은 실제로 이렇게 온도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저런 장치에다가 그래서 유지 같은 경우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몇 도 정도일 때 응고가 되는지, 이제 굳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측정을 합니다. 여러 번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측정을 해가지고 그 차이가 별로 없을 때 4회 연속적으로 저기 나와 있죠. 적어도 4회 연속적으로 온도계 눈금을 읽었을 때 그 차이가 0.2도씨 이내에 있는 그러한 온도를 갖다 정확하게 읽어서 응고점이 몇 도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측정하는 방법을 갖다 저기다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또 점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저렇게 기계를 갖다 점도계라고 하는 기계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해서 하는데요. 저거는 좀 밑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점성이 높은 경우에는 저거 잘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힘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작용하는 그때 이제 응력 이거를 측정하게 되는 거고요. 점성이 적은 거는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차이를 갖다 이용을 해서 바로 측정하는 거고요. 저게 점도계의 일종이에요. 그렇게 이제 측정하는 방법을 갖다 이제 나타냈고요. 또 증발 잔류물이라고 해서 증발시켰을 때 수분을 증발시켰을 때 그때 남아있는 그런 이제 잔류물의 양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원료 시험 기준 또는 원료 시험 가이드라인에 보면은요, 그거를 측정하거나 할 때 용기들은 어떠한 용기를 갖다 쓰게 되는지, 용량 플라스크, 네슬러관, 또 그 다음에 이제 천칭이라고 하는 저울들에 거기 사용되는 분동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중량을 측정하는, 질량을 측정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림조차도 이렇게 뭐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시약도 마찬가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해서 분석할 때 어떤 시약을 갖다 쓰게 되는지, 과망간산 칼륨의 경우에는 무엇을 쓰는지, 특급 시약을 쓰고 과망간산 칼륨 인산시액 또 과산화나트륨 이런 것들 어떤 시약들을 갖다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전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부피라든가 또는 표준액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0.1노르말짜리 과망간산 칼륨 용액은 어떻게 만들고 0.1노르말짜리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도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따르게 되도록 그렇게 이제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화장품에 쓰이는 원료들 어떻게 어떠한 점을 갖다가 우리가 통해서 품질을 관리할 수 있고 원료를 관리할 수 있는지, 또 그 시험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기를 통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